자, 안녕하세요. 새싹교도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국어공부법 한번 저의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베이스는 독서 베이스가 있어요. 저는 책 읽는 게 좋았기 때문에 애초에 독해에 있어서는 큰 문제를 겪지는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노베이스가 맞는데 국어 공부는 솔직히 저는 국가직 23년도 시험을 쳤을 때 어법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공부를 안 했고 독해만 그냥 풀다가 시험을 쳤는데 90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암기, 단순 암기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이번 시험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평소에 많이 했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실 것 같고 먼저 25년도 국가직 기출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점수에 맞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문제를 저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이게 올해 문제인데요. 진짜 암기가 없어졌다라고 괜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수정 고쳐 쓰기겠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원칙이 4개가 나오니까 여기도 4개니까 아마 이 원칙은 이거일 거고 이 원칙은 이거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외래어나 외국어는 우리말로 다듬을 것. 기억,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이 뭐 외국어나 외래어겠죠? 우리말로 다듬으라고 하니까 이거 맞죠? 두 번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것. 요거 주어와 서술어 요런 이건 영어에서도 사용하지만 이런 문장 성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이거는 강의를 좀 듣긴 들어야 돼요. 아마 국어 첫 강에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본 조사의 대상은 이게 주어잖아요. 지난 3년간 땡땡개발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수행한 기업입니다가 맞겠죠? 왜냐하면 요 대상 중복이니까 나는 똑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똑똑하는 건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중복이 되듯이 요거는 기업입니다로 바꿔야 되니까 세 번째 요거겠네.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할 것. 별도의 조사를 위탁하며 위탁 맡긴다는 뜻인데 수주 수주는 따낸다는 뜻인데 이건 일단 뭐 저는 이제 독서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그냥 이거 이상한데라고 체크를 했겠지만 모르겠다 싶으면은 한번 리얼도 봅시다. 리얼은 지나친 명사 나열을 피하고 적절한 조사와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것. 명사 나열이라는 게 단어만 늘어놓는다는 거죠. 학교 단어, 현장 단어, 교수 단어, 학습, 환경, 개선, 정책 및 개발. 이거 진짜 단어 명사만 계속 나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사와 어미를 사용해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맞네요. 요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지우는 거 한 번에 못 지우나? 일단 냅둘게요. 자, 2번 문제도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 제목. 자, 두 개네요. 1번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체, 2번은 개선 방안. 1번은 실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발생하는지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해놨네요. 한번 봅시다. 아르바이트의 실태는 환경도 안 좋고 뭐 임금 체불도 하고 폭언 발생하고 안 좋은 것들만 나왔네. 안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을까요? 자, 1번 제도가 부족한다. 법. 2번 인식이 부족하다. 인식. 그 다음 인권 존중하지 않는 사회의 통념. 이것도 2번 비슷한 거네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원인이 있으면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원인이 일단 보기를 읽기 전에 법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법을 좀 고치는 것도 나와야 되겠고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인식이 부족한 것도 나와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도 바로 나오네요. 두 번째 고용업주 관계법. 어, 자, 그 다음에 고용업주가 인식이 부족하다잖아요. 법에 대해서. 자, 인식 고용업주에 대한 관계법 교육과 지도 확대 맞네. 자,
인권 보호를 위한. 어이구, 이것도 맞네. 그죠? 청소년 고용업체 규모 축소? 이게 뭔 소린가? 자, 이 문제는 청소년이 되게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열악하지 않게 일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시험, 이 글의 그 이야기인데, 열악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 고용업체, 그러니까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 이상한 소리죠. 이렇게 단순하게 독해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이게 이따가 제가 75점 이상한테 말할 건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합성어, 파생어, 접사, 어근 이거 구분하는 거니까 사실 어법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독해로 풀린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두 개 이상 형태소로 하는 게 복합어라고 합니다. 일단 복합어라는 게 있네요. 복합어를 두 개를 쪼갰을 때 구성 요소를 처음 두 개로, 자,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분석한 결과 어느 하나, 전 이거 접사, 파생어 이걸 몰라요, 달. 자, 어느 하나가 접사하면 파생어고 둘 다 어근이면 합성어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겠네. 자, 접사, 어근이면, 이 글씨로 쓸까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접사, 어근이면 파생어, 그리고 어근이면 합성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정리. 자, 그런데 쓴 웃음은 접사음이 있으니까 접사음, 접사. 자, 접사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여기 밑에 접사가 들어가면 파생어죠. 그러면 파생어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럼 여기 끝이죠? 그러나 이는 복합어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음 두 개를 쪼갰을 때 구성 요소의 성격이며 뭐 어쩌고저쩌고 즉 쓴 웃음이 구성 요소의 둘 중 하나의 웃음은 파생어지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 파생어가 아니라 사실은 합성어라는 얘기잖아요. 쓴 웃음이 합성어. 자, 왜냐면 쓴 웃음은 파생어가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쓴 웃음은 파생어가 아니고 합성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합성어는 뭐냐? 어근 플러스 어근이네. 그럼 여기서는 파생어지만 이게 다른 형수에 참여할 때는 어근이라고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딱 풀고 넘어가는. 이게 제가 지금 독해로 풀었잖아요. 독해. 독해로 풀었는데 이거를 어법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접사 의미 있으니까 뭐가 아닌 이거 그냥 해서 웃음이 다른 단어에 참여할 때는 이게 어근이다. 이걸 그냥 톡톡톡 찍고 한 30초 컷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75점 이상 공부법에서는 저는 어법을 오히려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좀 이상하지만 저는 원래 암기를 권장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렇게 풀려고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이해 내용이라는 사실 이건 내용일치 불일치예요. 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영역, 문학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자, 문학도 변화했다는 거죠. 20세기부터 이전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문학 작품이 등장하였고 새로운 자 다양한 독자층이 새롭게 형성됐다. 다양한 독자층 새롭게 20세기 초 문학 독자층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전통적 독자층이고 또 하나는 일단 찾아봅시다. 두 가지로 구분됐다니까 다음은 이거네. 근대적 독자층이다. 이게 두 개다. 맞죠? 전통적 독자층에는 노동자, 농민, 아녀자가 속하고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근대적 독자층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도시노동자, 학생, 신여성. 자, 근데 여기 봐요. 다음에 이제 그런데 바이 더 웨이 두 범주에 속하기 어려운 독자층.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신문학 숭수작품, 일본 작품을 유로 한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을 향유했던 사람. 문자를 익숙하게 다루고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습득한 지식인은 근대적 대중 독자층과는 다른 문화적 향유 양상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엘리트 독자층이라고 볼 수 있대. 그래. 봅시다. 근대적 엘리트 독자층으로 분화되어 나왔다. 자, 이게 제가 앞으로 이제 문해력 높이는 데에서 얘기할 거기도 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요게 여기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대적 엘리트 독자층에서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돼서 나왔다. 맞나요? 아니죠. 왜냐면 원래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는 근대적 대중 독자층이고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범주시키기 어려운 독자층이다. 요게 1번의 근거. 2번. 20세기 초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분과 학력이었다. 맞나 볼까요? 두 개 나눠서 숫자가 이거 찾아놨던 거. 전통적 독자층에는 노동자, 농민, 양반이 들어있네. 자, 양반이랑 노동자, 농민이 같은 신분일까요? 그리고 노동자, 학생, 신여성이 신분과 학력이 같아서 묶였을까요? 아니죠? 그냥 어떤 걸 읽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자,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작품 외에도 외국 소설을 읽었다. 자, 엘리트 독자층은 얘네들이고 외국 소설들도 읽었나? 여기 있네. 외국 소설을 읽었다네요. 답이 나와 있네. 자,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통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나? 자, 보면 되겠네요. 근대적 대중 독자층. 요거랑 요거 누가 더 부유했나요? 자, 전통적 독자층에는 양반도 있고, 근데 이것만 보면 되겠네. 양반이 도시 노동자보다 부유했나? 아닌가? 이건 알 수 없죠. 나중에 국사로 가면은 막 광작을 하는 분홍이 등장하면서 양반보다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국사가 아니잖아요.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알 수 없다. 독해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사실 이따가 75점 미만한테 말씀드릴 핵심이거든요. 핵심 세 번째 중에 지문을 정답에서 찾아야 돼요. 정답에서 지문을 찾아야 돼. 1번은 왜 안 되는지 근거, 2번은 왜 안 되는지 근거. 이거를 지문에다 직접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만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사실 문제를 풀 때 제 이제 합격생 동기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영어는 막 단어 다 까먹어가지고 못 풀겠다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요. 이 국어 문제는 다들 이거 공부 안 해도 다 맞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서량이 바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베이스가 좀 낮아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방금 문제 푸는 걸 보면서도 그래 그렇게 풀면 되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점수대에 맞게 공부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75점에서 90점. 이분들은 그 암기 과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문해력이 돼 있어요. 독해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는 100점, 95점 100점을 맞아야 되고, 두 번째로 공부 시간도 줄일 거고, 세 번째 시험장에서 문제풀이 시간도 줄일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법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황당하죠? 왜 어법 강의를 들으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이 문제 풀었을 때, 이 문제 3번 문제를 풀었을 때 어법 공부가 돼 있는 애들은 그냥 진짜 순식간에 풀었겠지만 저는 시간을 좀 들였잖아요. 독해로 풀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 저 이거 틀렸거든요. 이거 독해 문제인데 저 틀렸어요. 언어의 특징 이거 뭐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뭐 추상성 있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 지문을 안 읽고 요거 보고 한 30초 컷이야.
30초 컷.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독해는 되잖아요. 저는 이거 어려운 독해로 풀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어법으로 그 문법으로 접근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자, 여기도 봐. 이중모음, 뭐 단모음 나오죠? 단모음 나오죠?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이거 진짜로 30초 컷이에요. 근데 전 틀렸거든요. 아니 물론 공부함 이거 문제 풀 때 막 그냥 대충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핑계인데 어쨌든 이거 저 13, 14번 두 개를 풀어 틀렸는데 이걸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법으로 해놓으면은 정말 문제풀이 시간이 단축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5점 이상이면은 어법 강의를 들으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막 딥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짧은 거 한 15강 20강 이내로 한 일주일 내로 컷할 수 있는 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해커스 전 해커스니까 신민숙 선생님 기본이론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강의 수가 19개예요. 이 정도면 하루에 3개씩 들으면은 일주일이면 되죠. 자, 이것만 들어놓고 딱 요약본으로 이걸 사용하는 거야. 얘 아마 요약서일 거예요. 해커스가 아닌 분들은 다른 프리패스에서라도 아니면 유튜브에서라도 진짜 최빈출 어법이라도 좀 듣고 그거는 이제 마스터를 해놓자는 거죠. 그 이유가 어법으로 풀어서 시험 때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이게 한 세네 문제만 해도 한 5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분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75점 이상 베이스 있는 분들은 어법 강의를 꼭 들어라. 짧은 걸로. 그리고 나서 하실 거는 하프 모의고사를 푸는데 하프 모의고사는 10문제니까요. 10문제를 풀 때 뭐 독해가 있고 어법이 있겠죠. 여기서 어법을 독해로 풀지 말고 방금 전에 제가 풀었던 것처럼 독해로 풀지 말고 어법으로 푸는 데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독해는 현상 유지만 해주세요. 그냥 어차피 독해는 풀리니까. 그렇게만 공부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요 강의 듣는 게 한 일주일 정도라고 치고 그 이후에는 하프 모의고사 10문제니까 뭐 푸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겠죠. 1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풀고 뭐 어법 복습하고 하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만 하면은 시험장에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공부할 때도 국어 공부는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주 심플하죠? 자, 다음 여기서 문제인데 만약에 75점 미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해력이라는 거는 그냥 글 자체를 읽고 내 머릿속에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걸 문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부족해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살아오면서 독서량이 많이 부족했던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예전 국어는 이 문해력과 상관없이 그 어법 공부나 암기를 안 했으면 안 풀렸을 텐데 이제는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풀려요. 근데 안 풀렸다는 건 문해력이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문해력은 아마 국사나 다른 암기 과목, 법 과목을 공부할 때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그 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진짜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강의를 들어도 아마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루 30분 정도 문해력 훈련을 따로 해주시고 그리고 국어 커리큘럼도 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어 커리큘럼은 아마 강사님이랑 그 상담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문해력을 한번 기르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요. 자, 기출문제집. 독해. 일단 이런 경우에는 하프 모의고사를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해를 풀 때도 정확하게 독해 답을 근거를 찾아서 푸는 게 아니라 감으로 풀거나 아니면 읽고 모르겠네 하고 찍어 풀거나 이런 경우기 때문에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프 모의고사보다는 기출문제집,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독해 지문을 매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문단별 요약 훈련, 두 번째 글 전체 요약 훈련, 세 번째 지문에서 정답 근거 찾기 훈련. 이렇게 1, 2, 3를 통해서 하루에 5지문 정도 공부를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국어 강의
어느 정도 들어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강의랑 별개로 문해력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는 초단기 진짜 막 영어는 제가 장담하는데 초단기 합격 커리큘럼이 됩니다. 하루 3시간씩 3개월이면 어느 정도 각이 나와요. 근데 이런 문해력이 부족한 경우에 만약에 초단기로 막 점수를 막 100점을 맞겠다, 90점을 맞겠다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사람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우에는 문해력을 높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매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1, 2, 3라고 했죠? 어, 뭐, 이런 문장으로 한번, 이거는 단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독해 문제.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문단이 하나, 둘, 세 문단이니까요. 자,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그 훈련을 해볼 거예요. 1, 2, 3.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문단별 요약 훈련이라고 했죠? 문단별로 요약을 할 건데, 그럼 첫 번째 문단을 읽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이집트 벽화에서는 신파라오 귀족은 특이한 모습으로 표현했대. 신체 주위를 이상적으로, 이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뭐 눈은 정면, 얼굴은 측면, 뭐 이상하게, 눈은 앞을 보는데 얼굴은 옆을 두면 사시처럼 이상하게 가슴은 정면, 발은 측면을 향해 조합해서 그렸다고 하네요. 이는 단일한 시점에서 표현한 게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을 하나의 형상에 집약해 그린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여기서 그들이 뭘까요? 그들은 얘네들이겠죠? 그들은 얘네들이겠네요. 신파라오 귀족, 그쵸? 완벽하며 장중한 형상을 보여주고자 한 의도, 이런 의도가 있었다네요. 자, 그런데, 그런데면 이제 반대네. 그런데, 벽화에 표현된 대상 중 신파라오 귀족은 이렇게 그려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평범한 일반인은 사실적으로 그렸대. 그들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들은 좀 다르네. 여기서 그들은, 신, 파라오, 귀족, 플러스 평범한 일반인. 둘 다 얘기하는 거죠. 에이, 안 움직여지네. 자, 어찌 그렇다고 합니다. 이집트 미술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양식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 이 첫 번째 문단을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자,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 좀 글씨를 크게 이집트 벽화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는 신, 파라오, 귀족, 이상적으로 그림. 근데 평범한 사람은 평범하게 그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그림을 좀 다르게 했다. 이게 요 첫 번째 문단의 핵심 요지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해 강의를 보면은 이렇게 강사님이 해주는데 직접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유는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그린대. 그림. 자, 첫 번째 요약 끝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자, 이제부터 이 길잖아요. 이 사람들은 A라고 할게요. 오케이? 평범한 사람들은 B로 합시다. 어차피 이 신파라오 귀족과 평범한 일반인 요 두 개를 나눠지는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얘네들은 존재하는 자고, 그리고 얘네들은 행위하는 자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모습 사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뭐요 앞에 있는 B죠, B. B라고 그냥 씁시다. B는 그냥 행위하는 자. 여기 나와 있죠? 행위하는 자. 근데 고귀한 존재, 얘네들이죠? 신 파라오 귀족은 영원한 고귀한 존재는 삼라만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영원한 이상세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진다. 자, 이거 요약되겠죠, 여러분? 그들은 누구야? 이 그들은 A겠네요, 다시. 그러네요. 이거 사실 이걸로 문제 한 문제 풀렸고, 자, 이거 한번 더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자, 이유. 일단 여기다 또 추가를 하죠. 얘는 A야. 이제 A, 얘는 B. 이게 나오네. 이제 자, B는 행위하는 자. 썩어 없어질 놈들. 자, A는 존재하는 자. A, 뭐, 불변, 영원한 이상.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단은. 자, 세 번째 문단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같은 인간을 표현해도 표현 방식을 달리한 것은 왜라고? 종교 영향이네요. 종교. 이집트 종교는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그러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원적인 정신성. 그러니까 얘네 신분을 A, B로 나누고 얘네 A는 영원한 애들이고 B는 썩어 없어질 애들이라고 나눠진 이 정신성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자, 이런 이원론적 정신성은 양식화된 이상주의적 미술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양식화된 이상주의적 미술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집트 벽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 정리해 봅시다. 왜 캠을 키나요? 자, 봅시다. 세 번째 문단은 종교 때문이다. 즉, 수직적, 이원적 정신성. 이거를 벽화로 나타낸다.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정리가 끝났고, 자, 두 번째 제가 글 전체를 요약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글 전체를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똑같네요, 사실. 야, 이 글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죠. 자, 이 글은 이집트 벽화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신파라오 귀족과 평범한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걸 얘기하는 글이다. 왜 그렇게 나눠서 표현하냐면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그리는데 신파라오 귀족은 영원한 이상이고 이 평범한 사람들은 나중에 썩어 없어질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그린다. 왜 그런 이데올로기가 생겼을까요? 그거는 바로 종교 때문이다. 수직적 이원적 정신성을 가진 종교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A랑 B를 나눠서 나타낸다. 그거를 보통 벽화로 나타낸다 라는 것이 이 글이죠. 그래서 지금은 글 전체를 요약했죠. 이 훈련을 직접 손으로 쓰면서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를 매일 하루에 5문제씩 푸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고 무슨 짓인가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귀찮은 짓을 하셔야 점수를 떠나서 문해력이 늘어요. 그래야 더 다른 기출 문제도 더 빨리 읽고 빨리 풀 수 있고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암기 과목을 그 지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2번 했죠? 자, 3번 해볼게요, 이번에.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봅시다.
자, 이거 문제를 풀 때 저는 사실 그냥 풀리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풀거든요. 자, 자, 이집트 벽화에서는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 맞다 틀리다를 그냥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지 말고요. 여기서 찾아보라고요. 봐, 존재와 행위 어딨니? 자, 존재와 행위 이거를 이거 일단 쳐놨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자, 이렇게까지 체크를 하는 거 직접. 요게 1번 답이라고 직접. 여러분 직접 지문에다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글씨를 쓰라고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체크해서 여기다 표시를 하는 연습. 처음엔 잘 안 보여질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으세요. 정답 해설지 보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집트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이집트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 정답이네. 봐봐요. 이집트 종교, 정신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론적인 정신성은 미술로 표현되는데 이집트 벽화가 그 예다. 요게 2번. 그러니까 정답인 이유. 자, 3번. 이것도 직접 지문에다 표시를 해야 돼요. 이집트. 평범한 사람을 그리지 않고 고귀한 존재들만 표현하였다. 이거 틀렸죠? 우리 왜 알죠? 자, A랑 B로 나눴잖아요. 이게 B. 이게 B잖아요. B는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렸다고 하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다 직접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핵심이. 4번.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 이데올로기를 형성시켰다.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냐면 B는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A는 단일 시점에서 본 게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거는 A를 기준으로는 맞는데 B를 기준으로는 틀렸다. 요거를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요게 되게 말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 꼭 하셔야 돼요. 그 문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문단별 요약하시고 글 전체 요약하시고 이렇게 지문에서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문에다가 이렇게 직접 왜 답인지를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한 75점에서 한 85점 나오시는 분들도 하세요. 하프모 이거 풀 때 이렇게 하세요. 정답을 지문에서 직접 골라야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이걸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75점에서 90점은 어법 들으시고 하프 모의고사를 푸실 때 어법으로 푸시고 독해는 지금처럼 푸시는데 좀 그래도 독해를 한두 문제씩 틀린다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75점 미만이신 분들은 하루에 30분씩 문해력 기르는 훈련을 따로 하시고 국어 커리큘럼도 타셔야 돼요. 문해력 훈련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문단별 요약, 글 전체 요약, 그리고 지문에서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단기 학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국어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는 영어에서 시간을 많이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시간 좀 들여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